늦가을 비가 내리는 군부대 면회소, 교복 입은 소녀가 철문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었다. 제발, 제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중대장 박상혁이 차갑게 외쳤다. 저 아이를 쫓아내라.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단장 최강호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멈춰라. 아무도 손대지 마라. 비에 젖은 소녀를 가까이서 본 강호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소녀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최하늘이에요. 순간 강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늦가을의 찬바람이 군부대 면회소 주변을 차갑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간간히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쓸쓸함을 더했어요. 국방색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부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단장 최강호가 있었어요. 최강호는 올해 58살로 군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규율을 어긴 적이 없는 철두철미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체격은 여전히 젊은 장교들 못지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특히 눈가의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철의 사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강호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고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사단장조차도 강호 앞에서는 긴장하곤 했죠. 부대 내부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복장과 자세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질서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말이죠. 특히 최근에 새로 부임한 중대장 박상혁 때문에 병사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상혁은 37살의 나이에 중대장 자리에 오른 엘리트 장교였어요.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 특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강압적인 지휘 스타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야, 이현수,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 빨리 움직여. 박상혁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현수는 21살의 이등병으로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지만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 고향이 시골인 그는 도시 출신 병사들보다 적응이 어려웠어요. 박상혁의 질책에 이현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이현수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상혁이 지나가면 모두들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대장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시네. 맨날 트집만 잡으시고 뭘 해도 만족을 안 하셔. 이렇게 하면 언젠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소리들이 부대 곳곳에서 속삭여졌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죠. 박상혁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작은 불만이라도 표현했던 병사들은 더욱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오후 4시 강호는 일상적인 순시를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단장실은 부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넓은 창문을 통해 부대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강호는 그 창문 앞에 서서 잠시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예리한 눈에는 그 질서 아래 숨겨진 불안감이 보였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넓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오늘의 부대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지표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하지만 그 수치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 구석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딸과 아내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딸 하늘이는 그때 겨우 6살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습니다. 강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쑤시며 아파왔습니다. 20년 전 그 사진 속의 딸은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강호는 부대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혼자서 하늘이를 데리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던 거죠. 잠깐만 기다려, 하늘아. 엄마가 물건 좀 사고 올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하늘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하늘이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경찰과 군까지 동원해서 수색했지만 하늘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강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자책감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말라갔어요. 밤마다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결국 몇 년 후 마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호는 혼자 남겨졌죠. 하늘아. 강호는 사진 속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아빠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고는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다시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단장이 된 이후 부대의 규율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강호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그저 냉정하고 무서운 사단장일 뿐이었어요. 강호 자신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여겼고 지휘관으로서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모습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어요. 병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모든 것이 규칙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질서 아래에는 말 못할 불만과 긴장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을 앞둔 나무의 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서류 더미 속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대 운영 계획서, 훈련 결과 보고서, 인사 발령 관련 문서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딸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해주지는 못했죠.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부대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곧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내일 그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부대 전체가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면회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식, 형제, 남편을 만나러 오는 날이었어요. 면회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소는 부대 정문 근처에 위치한 낮은 건물이었어요.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소박한 외관이었지만 군인 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건물 앞 주차장에는 각지에서 온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면회소 문이 열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조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들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1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다른 면회객들과는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학생의 이름은 최하늘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죠. 교복 치마는 조금 해졌고 구두도 낡아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집안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이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계속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병사의 이름과 부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여러 번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이 보였죠. 아마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번 고민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면회 접수를 담당하는 부사관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면회 신청서와 신분증 주세요.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제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사관이 종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식 면회 신청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면회하려는 병사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요.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하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 오빠. 아니, 제 가족을 꼭 만나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부탁드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박상혁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면회소 소음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박상혁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어? 하늘이는 박상혁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제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가족? 박상혁이 비웃듯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와서 가족이라고?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야. 박상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 여기는 군부대야. 규율과 질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늘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다시 호소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박상혁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변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소동을 당장 멈춰. 저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 명령조의 목소리였죠. 이연수를 비롯한 몇 명의 병사들이 망설이며 다가왔어요. 하늘이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나가셔야 해요. 이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늘이는 울부짖으며 면회소 문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꼭 만나야 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병사들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늘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했어요. 명령이었으니까요.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하늘이의 절규가 면회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군부대에서는 민간인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하늘이는 면회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철컹,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의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상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털었어요. 됐어. 이제 조용해졌군.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회 접수를 더 철저히 해.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최강호 사단장이었습니다. 강호는 일상적인 순시를 하던 중 면회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철문 밖에서 울고 있는 교복 입은 여학생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호의 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의 뒷모습, 그 작은 체구, 짧은 단발머리,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 속에 딸과 닮아 있었어요. 저 아이가.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강한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그토록 찾고 있던 딸이 바로 저기 있는 것은 아닐까? 강호는 다가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여학생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울면서 걸어가는 그 작은 뒷모습이 강호의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강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왜 여기에? 왜 하필 여기에? 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본능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딸이라고 말이죠. 그날 오후 강호는 집무실에서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여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정확한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만약 그저 우연의 일치라면? 2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죠. 면회소 밖에서 들려왔던 그 절규, 그 간절함. 그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강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강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징조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고요한 밤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목격한 여학생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 절망에 찬 울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보여준 간절함이 강호를 괴롭혔어요. 강호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마리들을 따라가 봤지만 모두 허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죠. 그래, 확인해보자. 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부대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면회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장으로서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 오늘 오전에 면회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강호는 마우스를 조작하여 해당 시간대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면회소 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강호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의 화질 때문에 세부적인 모습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인상만큼은 분명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20년 전 자신의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라면 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늘이라면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그리고 왜 면회를 신청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강호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여학생이 들고 있던 종이에 주목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라고 했던 그 종이 말이죠. 화면을 확대해 보니 희미하게나마 글씨가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읽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내일 그 여학생이 다시 온다면 직접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죠. 설령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간절해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편 박상혁은 자신의 숙소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소에서의 소동을 처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규율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기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여학생, 뭔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박상혁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의 간절함, 절박함이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율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같이 일과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호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학생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나 해서 면회소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지만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강고는 자연스럽게 면회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시를 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여학생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면회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여학생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비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면회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어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회 담당 부사관은 어제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차가운 거절이었죠. 여학생의 얼굴에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박상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본 그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또 왔구나. 어제 말했잖아.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여학생은 비에 젖은 얼굴로 박상혁을 올려다보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하루만 더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박상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율은 규율이야. 예외는 없어. 박상혁은 주변 병사들에게 손짓했어요. 다시 저 아이를 쫓아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라.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사들, 특히 이연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명령에 따라야 했어요. 이연수가 조심스럽게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여학생이 이연수의 손을 붙잡았어요.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간절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호소했습니다. 이연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고향에 있는 여동생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자신의 여동생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연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최강호 사단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다시 쫓겨나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멈춰라. 강호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박상혁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강호는 천천히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마라. 강호의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강호는 비에 젖은 여학생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본 여학생의 얼굴. 강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닮아 있었어요. 20년 전 기억 속의 딸과 말이죠. 물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 눈빛, 그 인상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학생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하늘이에요. 그 순간 강호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하늘. 그 이름은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친딸과 정확히 같은 이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강호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만난 것일까요? 박상혁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사단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그리고 점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여학생과 사단장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면회소 앞의 긴장감은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강호와 하늘이 그리고 박상혁.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딸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너,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강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강호가 다시 물었을 때 하늘이의 눈에서 더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전쟁터에서 사라졌어요.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전쟁터에서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박상혁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학생과 사단장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박상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식 절차도 밟지 않은 민간인과 이렇게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도전이 섞여 있었어요. 강호는 박상혁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하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닙니다. 박상혁이 더욱 강하게 반박했어요. 이것은 부대 보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단장님이라고 해서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주변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 대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단장과 중대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이연수는 특히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박상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혹시 이 여학생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이 질문은 강호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어요.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럼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까? 박상혁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혹시 이 아이가 사단장님의 실종된 딸인가요? 이 말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고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박상혁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뭐라고? 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박상혁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의 과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20년 전 딸을 잃으신 일 말입니다. 이 말에 하늘이도 깜짝 놀라며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박상혁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장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부대 규율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강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상혁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부대 전체가 큰 파장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하는 박상혁이 밉상스러웠습니다. 박상혁은 이제 하늘이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너.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냐? 사단장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하늘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오빠를 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오빠. 박상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라고? 그럼 사단장과는 상관없다는 말이냐? 하늘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들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오빠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박상혁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하늘이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사단장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진실을 말해라. 하늘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오빠를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강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20년 전 자신이 딸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또다시 무고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강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박상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든 나는 이 아이를 도울 것이다. 박상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단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면회소 앞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하늘이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박상혁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연수를 비롯한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사단장과 중대장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과거, 하늘이의 정체, 그리고 박상혁의 음모까지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아이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박상혁과의 대결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야 강호는 하늘이를 사단장실로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강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사단장실 문이 닫히자 강호는 하늘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해라. 비를 많이 맞았구나. 하늘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친절해진 사단장이 어색했거든요. 아저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을 보렴. 하늘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가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 딸이다. 20년 전에 사라진.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최하늘이라고 했지? 혹시 너의 본명이 다른 건 아니냐?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최하늘이었어요. 할머니가 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강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일까요?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오빠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냐? 강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오빠. 아니, 사실은 친오빠는 아니에요. 강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친오빠가 아니라고? 네. 저희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를 항상 지켜주셨거든요. 하늘이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지금 이 부대에 있다는 거냐? 강호가 다시 물었을 때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군대에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호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오빠의 이름이 뭐냐? 강호가 물었을 때
하늘이는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이상민이라고 해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강고는 부대 명단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상민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상혁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명백히 규율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민간인을 사단장실에 데려오다니, 이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강호는 차갑게 박상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냐? 이건 부대 보안 문제입니다. 박상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그 아이가 사단장님의 실종된 딸인가 보군요. 강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뭐라고? 박상혁은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사단장님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부대 규율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단장님의 군 생활은 끝입니다. 박상혁의 말에 하늘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저씨,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혁은 이제 하늘이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너 사단장을 협박하려고 온 거지? 실종된 딸 행세를 하면서 말이야. 이 말에 하늘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이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박상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왔다는 걸 말이야. 그의 말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이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하지만 박상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도 속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요. 박상혁은 하늘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내가 찾는다는 그 오빠.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상민 오빠는 분명 여기 있어요. 상민. 박상혁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뭔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상민 말이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자 박상혁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이상민이라는 놈. 박상혁이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놈이 여기 있다는 말이야? 그의 반응을 본 강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이상민을 아느냐? 박상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민이 맞다면 이 아이와 사단장님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강고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박상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상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정? 강호가 되물었을 때 박상혁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20년 전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사단장님도 잘 아시는 그 사건 말입니다. 이 말에 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이 모든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상민 오빠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해지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 오빠가 어떤 사건이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상혁은 하늘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찾는 그 오빠. 만약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너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 그리고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아이를 당장 돌려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상혁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확히 무슨 일이냐? 강호가 단호하게 물었을 때 박상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님, 이건 전화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상민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제발. 상민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간청했어요. 그 순간 사단장실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이현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상민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하늘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민 오빠가 사라졌다고요? 강호와 박상혁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급작스럽게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수의 말에 사단장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상민 오빠가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강호는 즉시 이현수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사라진 거냐? 오늘 아침 점호 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병가나 외박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았어요. 이현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상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단순한 무단 이탈이 아닐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강호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이상민 병사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박상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서 군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박상혁이 강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사건이라고? 박상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딸이 실종된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사라진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늘이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20년 전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상민 오빠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강호는 박상혁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라. 박상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제 아버지가 담당 수사관이었거든요. 이 말에 강호는 깜짝 놀랐어요. 박상혁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단장님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군요. 박상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어요. 박상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단장님 딸의 실종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고 여러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납치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상민 오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상혁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이상민. 그는 그때 납치된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죠. 강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딸 실종 사건이 더 큰 조직 범죄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건의 생존자가 지금 자신의 부대에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상민은 왜 이곳에 왔느냐? 강호가 물었을 때 박상혁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복수를 위해서일 거예요. 그 조직의 잔재들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박상혁이 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조직의 배후에는 군 관련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말에 강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군 관련 인물이라고? 네. 그래서 이상민이 이 부대에 온 것 같아요. 뭔가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박상혁의 설명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상민 오빠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요.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다면 고아원으로 보내진 거겠죠. 박상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시 탈출한 아이들은 대부분 기억을 잃었거나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강호는 점점 더 복잡한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일이 이렇게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이상민이라는 청년이 그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상민이 갑자기 사라진 거냐? 강호가 물었을 때 박상혁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친 거죠.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상민 병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현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했다고? 강호가 물었을 때 이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하늘이는 갑자기 뭔가 기억이 났어요. 아, 상민 오빠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강호가 급하게 물었어요.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무서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박상혁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민이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고요. 그리고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우리가 그를 찾아야 해요. 그가 가진 정보는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강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상민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한 병사를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진실,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늘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민 오빠가 위험한 거예요? 강호는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거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박상혁은 즉시 수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이 갈 만한 곳들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가 추적하고 있던 단서들도 찾아야 하고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상민이 사라진 지 이미 하루가 지났고 더 늦기 전에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비밀을 알아내야 했어요.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민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강호는 직접 수색팀을 지휘했고 박상혁도 함께 나섰습니다. 하늘이는 사단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초조하기만 했어요.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부대 외곽의 폐건물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민의 군번줄과 함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연수가 그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사단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연수가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며 말했어요. 종이에는 흐릿하지만 2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군 간부들의 이름 목록이었어요. 강호는 그 목록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참여했던 작전 명단이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그는 정말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상혁은 강호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추궁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나는 특수작전팀의 일원이었다. 우리가 수행했던 임무는 강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계속하세요. 박상혁이 재촉했어요. 강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동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작전 중에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구하려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딸까지 연루되었다. 조직의 보복이었을 거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의 딸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참여했던 작전의 결과였던 것이죠. 박상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숨기고 살아오신 거군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의 말이 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박상혁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이 부대에 왔을까요? 강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민이 복수를 위해 온 것은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부대 외곽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연수가 외쳤습니다. 수색팀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괴한들과 교전 중입니다. 강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상혁과 이연수도 뒤따랐어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상민이 3명의 무장괴한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이상민,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상민은 강고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장괴한 중 한 명이 이상민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20년 전의 일을 파헤치려고 하다니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니야? 이상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해. 그 많은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 강호는 이상민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청년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상민아, 위험하다. 뒤로 물러서라. 강호가 말했지만 이상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조직의 잔당들이에요. 아직도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상민의 말에 무장계안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꼬마가. 그때 박상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무장계안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민을 향해 총구를 돌렸던 것이죠. 강호는 깜짝 놀랐어요. 박상혁, 뭘 하는 거냐? 박상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해요. 박상혁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설마, 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혁이 그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다니. 놀라셨죠? 제 아버지가 그 사건의 수사관이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어요. 박상혁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는데 이 녀석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뻔했어요. 박상혁이 이상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민은 분노에 차서 외쳤어요. 그래서 하늘이 누나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누나를 미끼로 써서 나를 유인하려고. 이 말에 강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하늘이가 미끼였다니. 하늘이는 어떻게 된 거냐? 강호가 급하게 물었을 때 박상혁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하지만 이상민이 계속 말썽을 피운다면 협박이었습니다.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늘이에게 손대지 마.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야. 박상혁은 이상민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용히 사라져. 그러면 그 아이도 안전할 거야. 강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신뢰했던 부하가 사실은 적이었다니. 그리고 하늘이라는 순수한 아이까지 이 더러운 일에 연루시켰다니. 박상혁. 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정말 그런 놈이었구나. 박상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단장님도 결국은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 작전에 참여하셨으니까요. 나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다. 강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아이들을 해쳤어. 박상혁은 비웃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잖아요. 결국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사단장님의 딸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이상민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박상혁의 총구를 피하면서 동시에 무장계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상민의 외침과 함께 치열한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강호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박상혁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강호와 박상혁의 대결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강호는 딸을 잃었던 그날의 고통을, 박상혁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었구나. 강호가 박상혁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내 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너희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알기나 하냐? 박상혁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건 당신도 공범이었잖아요. 한편 이상민은 무장계안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디 있어? 이상민이 외쳤지만 괴한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부대 본부에서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이현수가 급히 신고했던 것이죠.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 현장을 포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무장기한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박상혁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강호에게 붙잡혔어요. 끝났다, 박상혁. 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거짓말이 모두 끝났어. 박상혁은 체포되면서도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었어요. 사단장님도 결국 나와 다를 바 없어요. 당신의 작전 실패 때문에 딸이 죽었잖아요. 이 말에 강호는 주먹을 쥐었지만 더 이상 폭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상민이 급하게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하늘이는 부대 내 창고에 감금되어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강호는 즉시 이상민과 함께 창고로 달려갔어요. 이현수와 다른 병사들도 함께 뒤따랐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하늘이가 손목이 묶인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상민 오빠. 하늘이가 이상민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상민은 급히 하늘이의 묶인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이제 안전해. 하늘이는 이상민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오빠, 무서웠어요. 갑자기 누가 저를 잡아가서. 강호는 이 남매의 재회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딸과 이런 재회를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상민아.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하겠다. 미안하다. 이상민은 강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님. 이상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왔어요. 그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거든요. 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하늘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상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단장님도 저희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딸을 잃은 아버지였다는 걸. 이 말에 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늘이가 이상민의 손을 잡고 강호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하늘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아저씨의 상처를 치유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가족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강호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하늘아. 강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은 아니지만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다.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모든 수사가 끝났습니다. 박상혁과 그의 동조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강고는 당시 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상민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어요.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호는 이들 남매를 법적으로 후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딸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 하에 더욱 건전한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이현수는 진급하여 부사관이 되었고 다른 병사들도 더 이상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호는 제대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민과 하늘이가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카페 테라스에서 강호는 하늘이와 이상민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이상민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강호를 부르며 말했어요. 강호가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된 게. 이상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호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카페 창가에는 강호의 딸 사진이 조그맣게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하늘이와 이상민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이죠. 강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구나. 그렇게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견고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